남편은 국민연금 70만 원, 저는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한 달 수입은 105만 원 남짓이에요. 오래된 집 한 채, 버스 2번 갈아타야 하는 마을. 그래도 손주가 오면 꼭 용돈 3만 원씩은 챙겨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매달 25일 아침이 되면 제 휴대폰이 먼저 알림 소리를 냅니다. 국민연금 입금, 기초연금 입금, 이 두 줄의 문자 메시지가 저희 부부에게는 한 달의 시작이고 어쩌면 이달을 버틸 수 있는 희망 같은 겁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이 일찍 깨집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커피 대신 보리차를 데워 마시며 남편이 깰 때까지 식탁에 앉아 화면을 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 105만 원. 늘 똑같은 금액이지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은 쿵 내려앉습니다. 이번 달도 무사히 시작됐구나. 그 생각이 들면 숨을 한번 고르고 작은 미소가 납니다. 남편은 아직 이불 속에서 천천히 기침을 하며 일어납니다. 허리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 못하지요.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남편은 그제야 한숨처럼 웃습니다. 그래요? 또 한 달 잘 버텨봅시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압니다. 버텨본다는 말 속에는 살아온 세월이 전부 들어있으니까요. 남편은 이불을 개고 저는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보리차 대신 커피를 마시고 싶었지만 커피 믹스는 아껴둬야 합니다. 다음에 손주가 오면 그때 타주려고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은 따뜻하면서도 조금 쓸쓸합니다. 이사와서 30년이 넘었지만 이 시간대엔 늘 같은 감정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은 괜찮다. 남편은 라디오를 켜놓고 조용히 신문을 펼칩니다. 신문도 10년 넘게 구독하지 않았지만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걸 가끔 가져옵니다. 기사를 다 읽는 건 아니고 그냥 활자들을 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저는 그 옆에서 전기밥솥을 눌러둡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밥을 모아 아침에 데우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는 걸 이제는 몸이 기억합니다. 반찬은 어제 남은 콩나물 무침과 김치, 그게 전부지만 밥만 뜨거우면 괜찮습니다. 식탁 위에는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바로 꺼내는 공책이에요. 표지는 낡고 모서리는 닳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이 저희 삶의 기록입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5만 원. 그 아래에는 한 달 동안 써야 할 돈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죠. 식비, 공과금, 약값, 교통비, 통신비. 그중 어느 것도 빼기 어렵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공책을 한번 보고 말합니다. 이걸로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조금만 아끼면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간만큼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움직였지만 이제는 그저 잘 버티는 것이 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말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고생이 많아요. 그 말을 들으면 목이 메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랑이란 게 꼭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서로를 위하는 말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저는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텃밭을 보러 나갑니다. 이때 저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은 여전히 105만 원. 하지만 이 돈은 곧 줄어들겠지요. 며칠 후 전기세와 수도세가 빠져나가고 약국과 병원에서 카드값이 찍히면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만큼은 마음이 편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기분 하나로 한 달을 버팁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합니다. 오늘 날이 좋네요. 텃밭 좀 둘러보고 올게요. 저는 대답합니다. 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넘어지지 말고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처럼 벌지 못해도 이렇게 서로 챙기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돈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걸 느낍니다. 연금이 들어온 날 아침, 저는 늘 같은 말을 속으로 되뇌어요. 오늘도 버텨봅시다. 그래도 우리 아직은 괜찮아요. 남편은 퇴직을 하고도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땐 새벽마다 나갔지요. 겨울엔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여름엔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갔어요. 그렇게 5년을 버티며 모은 돈이 5천만 원쯤 됐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한동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으면 그 자체로 힘이 되거든요. 그땐 저도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한 봉지 사는 게 망설여지지 않았고, 손주 생일이면 장난감 하나쯤은 사줄 수 있었죠. 남편은 그때를 떠올리며 가끔 웃었습니다. 그때는 나도 사람 구실 좀 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젠 허리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퇴직 후 5년 동안 일해서 모은 5천만 원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나면 기사님을 불렀고, 비새는 지붕은 남편이 직접 손봤지만 자재비가 들어갔어요. 병원비도 매달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자식 결혼식에는 그래도 부모 체면상 아들에겐 1,000만 원, 딸에겐 500만 원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5천만 원은 어느새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통장에 2천만 원 남짓이 전부예요. 그 금액이 저희 부부의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남편은 그 돈을 안전줄이라고 불러요.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말에는 농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돈을 손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금 105만 원으로 한 달 생활비를 모두 해결합니다. 비상금은 절대 손대지 않아요. 그게 저희의 규칙이에요. 가끔 친척들이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일 좀 더 하시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아프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장시간 걷지를 못합니다. 예전엔 복지관 봉사도 나갔는데 요즘은 버스 2번만 타도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일할 수 있으면 나갔죠. 하지만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다들 잠시 말을 아끼더군요. 사실 저희는 일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늘 일터에서 친구도 사귀고 퇴근길에 마트 들러 제게 작은 과자 하나 사오곤 했어요. 그게 행복이었죠. 이제는 그 과자 하나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그때의 기억을 자주 꺼냅니다. 당신이 벌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습니다. 퇴직 후 모은 5천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 그리고 남편의 땀의 무게예요. 그 돈 덕분에 아직 마음 한구석이 든든합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통장에 잔액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아직 다 떨어진 건 아니구나. 그 생각 하나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그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 그거 조금씩 저금통에 옮겨두면 어때요? 괜찮아요.
거기 있으면 손 떼기 쉬워요. 그래도 모아두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 대화를 하면서 둘 다 웃습니다. 그 웃음에는 약간의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적게 벌어도 스스로 관리하며 사는 삶이니까요. 남편은 그 돈을 남은 생의 버팀목이라 부릅니다. 저는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더 벌 수도 없지만 그 돈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조금 더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도 같은 말을 나눕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걱정이 조금 덜해서 행복한 거예요.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지만 마음을 가라앉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버텨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달도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저는 늘 공책을 꺼냅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일어난 작은 노트예요. 그 안에는 저희 부부의 한 달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는 건 식비입니다. 식비 35만 원. 이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세 끼를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은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15만 원. 요즘엔 전기세가 자꾸 올라서 한여름엔 2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습니다. 부채질로 버티고 찬물로 세수하며 더위를 견딥니다. 그 다음은 약값. 약값 10만 원. 이건 매달 고정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셋 다 끊을 수 없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교통비는 5만 원. 버스 요금이 1,100원이라 병원 한 번, 시장 한 번 다녀오면 금세 빠져나갑니다. 요즘은 외출을 최대한 줄입니다. 아픈 몸으로 다니는 게 쉽지 않아서요. 필요한 건 동네 슈퍼나 택배로 해결합니다. 통신비는 2만 원. 알뜰폰으로 바꾼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더군요. 문자도 잘 오고 전화도 잘 터집니다. 남편은 가끔 버튼을 잘못 눌러서 통화가 끊기지만 그래도 비싼 거 쓸 이유 없다며 웃으십니다. 이렇게 다 적고 나면 남는 금액은 20만 원 남짓입니다. 20만 원, 이게 이번 달의 여유금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볼 때마다 잠시 멈춥니다. 숨을 고르고 손끝이 떨립니다. 가끔은 공책에 적힌 숫자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줄 하나, 숫자 하나마다 이걸 줄일 수 있을까? 다음 달엔 더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지요. 식비를 줄이자니 건강이 걱정이고 약값을 줄이자니 불안합니다. 결국 줄일 수 있는 건 자기 목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옷 하나 사는 것도 몇 달씩 미룹니다. 남편 옷도 작년 옷을 꺼내 입히지요. 새 옷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가끔 옷장 문을 열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먼저 말합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뭐 입어도 예뻐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립니다. 공책에 적은 계산표를 덮을 때쯤이면 저녁이 다가옵니다.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오고 남편은 텃밭에서 들어옵니다. 손에는 상추 몇 장, 고추 몇 개가 들려있죠. 그걸 씻어서 저녁 반찬으로 올립니다. 그날 식탁엔 105만 원의 계산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잘 버틴 증거가 놓입니다. 남편은 밥 한 숟가락을 뜨며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빚은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요. 아직 빚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저는 공책을 다시 펴서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습니다. 다음 달도 잘 버티자. 그 한 줄이 저희 부부의 계획서이자 희망입니다. 돈은 늘 모자라지만 서로의 마음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통장 숫자보다 훨씬 큰 힘이 된다는 걸
이젠 압니다. 살다 보면 돈보다 더 큰 복이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집이에요. 저희가 사는 집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단층 주택입니다. 벽지는 바랬고 창틀은 삐걱거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겨울엔 찬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낡은 집이 지금 저희에게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월세가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는 절실히 느낍니다. 한 달에 105만 원으로 사는 사람에게 집세가 없다는 건 하늘이 준 선물 같은 일이니까요. 처음 이 집을 지을 땐 남편이 젊고 건강했을 때였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등에 지고 친구 몇 명 불러 벽을 올렸습니다. 당시엔 집을 지을 돈이 없어서 직접 시공을 했지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 고생이 저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됐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집을 바라보며 종종 말합니다. 이 집이 없었으면 우린 진작에 적자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모릅니다. 전기세가 조금 늦게 나와도 관리비 고지서가 올라와도 월세가 없다는 한 가지 이유로 숨통이 트입니다. 물론 집이 오래되다 보니 손볼 곳이 많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고 벽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엔 장마에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양동이를 2개나 받아두고 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도 참 영화처럼 산다. 그랬더니 남편도 따라 웃더군요. 남편은 지붕 수리를 직접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비닐로 덮고 실리콘으로 막고 못이 빠진 곳을 새로 박았습니다. 허리가 아픈 몸으로도 끝까지 하더군요. 제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손으로 고쳐야 마음이 편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존심이자 삶의 증거라는 걸요. 이 집에는 기억이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 명절에 북적이던 냄새, 비 오는 날 창문 닫으며 마시던 커피 향까지 세월이 다 스며 있습니다. 낡은 벽을 보면 그때의 웃음소리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며 낙서했던 흔적이 아직 벽 한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어요. 지우면 추억까지 사라질 것 같아서요. 집 안구석엔 오래된 가구들이 가득합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작은 식탁, 손때 묻은 의자, 시계는 멈춘 지 오래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버릴 게 많아 보여도 저희에겐 다 사연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요즘은 이사 가라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래된 집은 불편하지 않아요? 관리비 아끼려면 아파트로 옮기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불편해도 여기서 사는 게 편해요. 남편도 같은 생각입니다. 새 집이 깨끗하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니까요. 이 집은 저희가 젊을 때부터 쌓아온 시간이고 서로의 인생이 겹쳐 있는 공간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은 집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집이 우리보다 오래 남아서 누군가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저 바랄 뿐입니다. 이 집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다고요. 겨울을 한 번 더 넘기고 비 오는 날에도 새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달 지붕을 한 번씩 살핍니다. 못 빠진 곳이 없는지, 벽틈이 벌어지진 않았는지, 그걸 보면 저는 늘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집이 버티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버티는 거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도 이 낡은 집은 우리를 품어줍니다.
언젠가 이 집도 무너질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와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붕 있는 집에서 둘이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 나이에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잠자리에 들기 전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고맙다, 우리 집아. 내일도 잘 부탁해. 가끔은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뭐라도 일하시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웃음이 납니다. 젊다고요?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예전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젠 그냥 흘려듣습니다.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에 통증이 내려옵니다. 퇴직 후에도 5년을 버텨가며 일했는데 그게 몸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이제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힘들어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다 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장시간 서 있으면 금세 종아리가 부어오릅니다. 예전엔 시장 구경을 좋아했는데 이젠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래도 복지관 봉사라도 하세요. 누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마음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허리를 펴는 것도 조심스러운 몸으로 남의 짐을 들고 서서 일하는 건 불가능하죠. 남편은 요즘 텃밭에 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호스로 물을 뿌리다 보면 허리가 당기고 잠깐 숙였다 일어나면 어지럽다고요. 그래도 텃밭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내 운동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 다 일을 못하는 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몸은 쉬어야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뭔가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조급합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노인 일자리 10만 개 확대 같은 기사가 눈에 띄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출근만 해도 하루가 다 쓸려나갈 것 같아요. 남편은 예전엔 손이 참 부지런했습니다. 망가진 전등을 갈고 고장난 시계를 고치고 동네 할머니들이 도와달라 하면 늘 나가서 손을 봤죠. 지금은 그 일도 못합니다. 손이 저리고 작은 나사 하나 돌리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나도 내 몸을 고치고 싶은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예전엔 반찬 가게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서서 하루 종일 채소를 다듬고 손님이 오면 웃으며 인사하고 하루 끝엔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 손으로 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때 벌던 돈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젠 그때의 체력도 손에 힘도 없습니다. 칼을 오래 쥐면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리고 고무 장갑을 끼면 손목이 저립니다. 요리하다가 허리를 펴면 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할 수 없구나. 남편은 그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없이 손을 모읍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쓸모없어진 기분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당신이 벌어온 걸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은 멈췄지만 살아가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놉니다. 남편은 텃밭에 물을 주고 전등을 점검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게 우리 하루의 일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게 노동이지, 뭐 따로 노동이 있을까? 돈은 벌지 않지만 하루를 꾸려가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는 몸으로 압니다. 젊었을 땐 일하는 게 당연했고, 그걸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도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아도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저희는 오늘도 하루를 버팁니다. 일을 못해도 벌이가 없어도 서로가 옆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집에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매달 약값만 10만 원이 나갑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이 식탁 위에 줄지어 있습니다. 식후마다 약통을 열면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이젠 밥보다 약을 더 자주 챙깁니다. 하루 3번 남편과 나란히 앉아 약을 꺼냅니다. 남편은 이걸 다 먹으면 건강해질까? 하며 웃고 저는 안 먹으면 바로 아프잖아요. 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 사이로 잠깐의 침묵이 스칩니다. 그게 우리의 식후 풍경이 되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붐빕니다. 저마다 약봉투를 들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혈압을 재고 저는 보험증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봅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면 그날은 그걸로 위안이 됩니다. 진료가 끝나면 약국에 들러 약을 타옵니다. 한 달치 약값은 늘 비슷합니다. 10만 원.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05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에겐 큰 돈입니다. 그걸 계산대 앞에서 내밀 때마다 손끝이 조금 떨립니다. 요즘 약값도 다 올랐어요. 약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비싼 줄 알지만 안 살 수도 없으니까요. 아프지 않으려면 먹어야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값은 아프지 않게 사는 세금이라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프지 않게 하루를 버티는 데가 그게 바로 약값이니까요. 젊을 땐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땐 아프면 병원 가면 됐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완치가 아니라 유지의 싸움이죠. 약을 끊으면 금세 몸이 무너집니다.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혈압은 약으로 잡고 있네요. 당 수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계속 약을 드세요라는 뜻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는 낫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목표가 되었어요. 가끔은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한마다 빽빽이 채워진 약들. 남편 약, 내 약, 그리고 비상약. 서랍 속에 늘어놓으면 작은 약국 같습니다. 약 이름도 다 외웠어요. 로수바스타틴, 글리메피리드, 암로디핀. 이제는 의사 이름보다 약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약으로 도미노 쌓을 수 있겠다.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엔 쓸쓸함이 남습니다. 이게 노년의 일상이구나.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 어떤 날은 2만 원, 어떤 날은 3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한 달 예산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아파도 참습니다. 괜찮겠지. 그 말이 버릇처럼 입에 붙었어요. 남편은 늘 제게 말합니다. 병원은 꼭 가요. 아픈 걸 참으면 더 커져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알거든요. 그 말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가끔은 약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이 약들이 나를 살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늘려주는 걸까? 하지만 금세 생각을 멈춥니다. 어떤 이유든 오늘을 버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요즘은 약을 먹는 시간도 일과처럼 여겨집니다. 아침엔 혈압약, 점심엔 당뇨약, 저녁엔 관절약. 식탁 위 약통은 시계처럼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약을 꺼내며 저는 늘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맙다. 약 덕분에 아직 걷고 말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식탁 위에 남은 약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먹을 약을 미리 챙겨둡니다. 남편은 옆에서 묻습니다. 이 약들은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언제까지든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도 이렇게 함께 버티는 하루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그래요. 약값은 세금 같아요. 삶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한 세금. 아프지 않게 살아가는 대가로. 우리가 내는 마지막 월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약을 삼키며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삶을 조금 더 버티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자 감사이기도 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뜹니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장바구니를 챙깁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괜찮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볼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장을 보며 제일 먼저 담는 건 떡이에요. 찹쌀떡, 인절미, 송편까지.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는다고들 하지만 우리 손주들은 유난히 잘 먹습니다. 다음은 과자.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던 말이 귀에 남아서 늘 같은 브랜드를 고릅니다. 그리고 사과, 귤, 바나나도 한 봉지씩 담습니다. 혹시 몰라서라며 과일을 하나둘 담다 보면 카트가 금세 가득 차지요. 남편은 계산대 앞에서 묻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엔 말보다 많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그날부터는 손주 맞이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불을 털고 장난감을 닫고 작은 방엔 늘 새 시트와 베개를 깔아둡니다. 그 방은 손주들이 오면 놀이터가 되고 손주들이 가면 조용한 빈 방이 됩니다. 손주들이 도착하는 날 아침, 남편은 일찍부터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잡은 손이 느리지만 꼼꼼합니다. 먼지라도 있으면 애들 기침할까봐. 그 말에 저는 웃습니다. 아직도 손주들만 생각하면 남편 얼굴이 젊어집니다. 차가 마당 앞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건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소리 하나에 피로가 다 풀립니다. 남편은 허리를 굽혀 아이들을 맞이하고 저는 손에 묻은 밀가루를 털며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날은 늘 분주합니다. 손주들은 집안을 뛰어다니고 남편은 뒤를 따라다니며 장난감을 주워 담습니다. 식탁 위엔 미리 끓여둔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올라갑니다. 아이들이 맛있다 며 밥을 먹는 모습이 무슨 잔치라도 열린 듯 마음을 환하게 밝힙니다. 식사를 마치면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엔 미리 준비해둔 용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3만 원씩. 남편은 손주들 주머니에 슬쩍 넣어줍니다. 아이들은 아직 그 돈의 의미를 모르지만 그 손길은 늘 따뜻하게 기억될 겁니다. 그 돈을 아껴도 되지만 남편은 꼭 챙깁니다.
돈은 모자라도 마음은 넉넉해야지요. 그 말이 참 남편답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있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나누며 손주들이 가는 날이면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장난감이 어질러진 거실, 식탁 위에 남은 작은 손자국. 저는 그걸 정리하면서 괜히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또 언제 오려나? 남편이 말하자 저는 대답합니다. 다음 달에도 오겠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손주들이 남긴 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웃습니다. 얘들이 오면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집에 바람이 듭니다. 젊은 공기, 밝은 웃음, 살아있는 소리. 그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엔 그 여운이 며칠을 남습니다. 빈집이 조용히 숨쉬듯 그 웃음이 벽에 맴돕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놓고 손주들이 찍힌 사진을 한 장씩 넘깁니다. 화면 속 웃는 얼굴을 보며 얘들이 우리 닮았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습니다. 닮은 게 어디 외모뿐이겠어요. 사랑받는 마음까지 닮았지요. 손주들이 다녀간 날 밤 저는 하루 종일 정리했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창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어. 돈은 모자라도 마음은 넉넉합니다. 그게 우리 노년의 부입니다. 손주들이 준 웃음 몇 번, 그게 한 달을 버티게 하는 힘이니까요. 하루를 마치고 낡은 전등 아래에 나란히 앉습니다. 형광등은 오래돼서 불빛이 약간 흔들립니다. 그 불빛 속에서 남편은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사실 글씨보다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찻잔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고 그 향 사이로 오늘 하루의 흔적이 조용히 스며 있습니다. 창밖에서는 벌레 울음이 들리고 벽시계는 똑딱 똑딱 천천히 밤을 셉니다. 하루가 저물고 세상도 조용해졌습니다. 통장엔 몇천 원 남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는 돈이 많고 적음보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켜두고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려오는 게 좋다고 하죠.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이 쓸쓸해진다며 리모컨을 살짝 올려놓고는 제 쪽을 바라봅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편히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로 답합니다.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젊을 땐 그렇게 길 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도 바빴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남은 건 서로뿐이네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참 단순하면서도 귀하다. 같이 밥을 먹고 약을 챙기고 텃밭을 보고 손주를 기다리고 그게 전부인데 그 전부가 삶의 전부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안경을 벗고 신문을 접어 식탁 한쪽에 올려놓습니다. 그 손등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주름마다 살아온 세월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일은 비 온대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텃밭물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서로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저는 늘 한 번 더 창문을 봅니다. 밖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집니다. 그 불빛 아래로 이웃집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누군가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에 드는 시간. 세상 모두가 조용해지는 순간이 저는 좋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별이 많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하늘을 봅니다. 진짜 별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별이 없어도 우리 마음엔 불빛이 있으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나란히 눕습니다. 낡은 집 천장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저는 그 천장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만하면 충분해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가 완성됩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멀리 깨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 모든 소리가 오늘의 마지막 배경음이 됩니다. 잠들기 전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만 큰일 없이 아프지 않고 그저 이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길. 누군가는 평범하다고 말하겠지만 저희에게는 이 하루가 선물입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습니다. 그 따뜻함에 마음이 잠시 출렁입니다. 그 손이 내일에도 그대로 있기를, 그 온기가 내일도 내 옆에 있기를. 저는 눈을 감고 속삭입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그 말은 남편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삶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또 하나의 내일이 옵니다. 70세가 넘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기가 되죠. 그런데 이상하죠. 비슷한 형편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70세 이후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사기였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왔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말이 친절하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이 다급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너무 능숙합니다. 컴퓨터보다 빠르고 뉴스보다 정확하게 사람의 불안을 찾아냅니다. 그 불안을 파고들어 돈을 빼앗는 게 이 시대의 새로운 범죄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고객님, 이상 거래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됩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정확합니다. 어르신들은 그 목소리에 안도와 공포가 동시에 섞인다고 말합니다. 순간 머릿속은 하얘지고 이걸 지금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손끝이 떨리는데도 계좌번호를 묻는 상대의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는 실제 은행원조차 그 사기꾼보다 말투가 덜 믿음직스럽다고들 하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불안이었어요. 돈을 잃을까봐, 신용이 망가질까봐,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 두려움이 판단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사기의 무서움은 돈을 잃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은행 창구 앞에서도 손이 떨립니다. 아무리 친절한 안내를 들어도 이번엔 진짜일까? 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노년의 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세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보다 마음이 더 오래 상처로 남습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이들은 생활 습관부터 바꿉니다.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고 계좌는 두 개로 나누어 한쪽은 이체 한도를 낮춥니다. 통장 대신 현금을 봉투에 나눠 넣어두고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그 작은 습관들은 단지 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통제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다시 세상을 배우는 셈입니다. 어떤 목소리를 믿어야 하고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가. 70세 이후의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마음의 안정장치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믿음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요즘 많은 노인들이 말합니다. 은행보다 사람보다 이젠 내 손이 제일 믿음직스럽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심을 노린다지만 노년의 사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자식의 전화가 반가운 나이, 낯선 번호 하나에도 따뜻한 목소리를 기대하는 나이. 그 틈에 사기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의 돈 관리란 금액을 불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는 것. 그게 사기를 막는 첫걸음이자 내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결혼입니다. 부모에게 결혼은 축복이자 부담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맞는 결혼은 기쁨보다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행사입니다. 요즘은 간소하게 한대요. 식장은 작은 데로 하고 밥만 하면 돼요. 자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현실은 늘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식장 예약금, 예물, 예단, 드레스, 사진, 신혼여행. 작게 한다 해도 들어가는 돈은 크고 하객수가 줄어도 체면은 남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잘한 돈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려도 결국 마음이 앞섭니다. 이 돈으로 아들, 딸이 행복하다면 괜찮지.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면 통장은 텅 비고 안도의 한숨 대신 허전함이 남습니다. 그날 식장 한쪽에서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부모의 얼굴은 환했지만 그 마음속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내 노후는 이제 괜찮을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이라지만 노년의 1,000만 원은 평생의 노력입니다. 그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삶의 버팀목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결혼은 자녀의 시작이지만 부모에겐 또 다른 책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식이 끝나면 신혼집 계약, 혼수, 보증금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급하게는 안 줄게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다시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괜찮아요, 부모님. 입니다. 하지만 그 괜찮아요라는 말은 대부분 자녀의 안심을 위한 말이지 부모의 형편을 묻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 돈 괜찮으세요? 묻지 않습니다. 결혼은 축하받는 자리이지 걱정이 드러나선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결혼식이 끝난 저녁 조용한 집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은 부모는 한참을 말이 없습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머릿속에 맴돌고 손에는 신혼여행 떠난 자녀의 사진이 남았습니다. 그 사진 속 밝은 미소를 보며 그래, 잘 보냈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허전합니다. 누구나 자식을 위해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갈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돈이 나간 게 아니라 내 삶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른은 말합니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그날 쓴 돈은 남은 생에 영향을 준다. 결혼은 인생의 큰 기쁨이지만 70세 이후의 부모에게는 그만큼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웃음 뒤에 남는 계산서, 그건 세상의 어느 부모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혼은 자녀에게 시작이지만 부모에게는 또 다른 노후의 분기점입니다. 그날의 환한 미소 뒤에는 통장 한 장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는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용히 다시 통장을 덮고 말합니다.
그래도 잘 보냈으니 됐지. 이제 또 버텨야지. 세 번째는 자녀의 이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혼한 아들이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옆에는 5살 된 손주가 있었죠. 엄마, 잠깐만 봐줘. 일이 정리되면 다시 데리러 올게.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말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70세를 넘긴 노인은 시장에서 반찬 배달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당은 3만 원 남짓.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 손으로 돈을 버는 기쁨이 있었죠. 하지만 손주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벽에 나가던 일은 그만둬야 했고 하루 세 끼를 손주 입맛에 맞춰 챙겨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가격표보다 손주가 좋아할 과자부터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의 웃음은 예뻤지만 그 웃음 뒤에는 통장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그게 한 달에 거의 전부였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병원비, 옷이 작아지면 새 옷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가는 돈이 숨쉬듯 당연해졌습니다. 아들은 힘든 듯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지금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이에 또 아이를 키우는 게 맞을까? 그녀는 새벽에 잠에서 깨 작은 방에 누운 손주를 봅니다. 손이 작고 숨소리가 고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속이 미어지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도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버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허리는 자주 쑤시고 무릎은 계단 한 칸마다 비명을 냅니다. 약국에서 파스 한 장 붙이면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 초등학교만 가도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은 조금씩 더 팍팍해졌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올 때마다 손주가 TV를 오래 봤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손주는 웃습니다. 할머니, 나 내일 유치원에서 발표해. 그 말에 모든 근심이 잠시 멎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그 한마디에 녹아내립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우리 멋지게 하자.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손주가 자라면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걸. 그때가 되면 아들도 다시 새 삶을 살겠죠. 하지만 자신은 그만큼의 시간을 잃게 됩니다. 손주의 웃음이 꺼진 밤, 가끔은 자신이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언제부터 다시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저녁마다 작은 수첩을 펼칩니다. 마트 영수증, 병원비, 간식값. 매일 적어두지만 끝에 늘 같은 문장이 따라옵니다. 괜찮다. 그래도 오늘도 잘 버텼다. 노후의 빈곤은 돈이 없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책임이 찾아올 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힘든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게 힘들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키운다는 건 기쁨과 고통이 한 몸인 일입니다. 아이의 웃음은 위로가 되지만 그 웃음을 지키려면 자신의 노후가 조금씩 사라져갑니다. 그녀는 오늘도 손주를 재운 뒤 작은 방 불을 끄고 앉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벽에 걸린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있어 다행이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버틸 수 있어. 70세 이후의 삶은 누구나 다시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체력과 마음, 그리고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현금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재난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늘 보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내 집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던 비가 밤이 되자 점점 굵어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몇 분 뒤엔 신발장까지 잠겼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통장, 도장, 현금 봉투까지 모두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0세의 노인은 그날 새벽 겨우 손전등 하나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밑에선 진흙물이 흘러내리고 집은 이미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것들이 눈앞에서 떠내려가는 걸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뉴스에 어디 침수 피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 이름 속에 자신의 동네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웃 몇 명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이 위로였지만 마음 한편은 허무했습니다. 그래, 몸은 멀쩡하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며칠 뒤 주민센터에서 임시 거주시설을 안내받았습니다. 이불 한 채, 옷 몇 벌을 들고 들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 평생 모은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이야. 재난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전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심했지만 이제는 현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 손에 닿는 돈이 진짜 내 돈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보험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노년의 보험은 늘 늦습니다. 갱신 시기를 놓쳤고 보장 내용은 젊을 때와 달랐습니다. 보상금은 생각보다 적고 복구비는 턱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중고로 들여왔고 냉장고는 이웃이 쓰던 걸 물려줬습니다. 그래도 다시 밥을 해먹고 불을 켤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았습니다. 다음번엔 어떻게 하지? 이젠 진짜로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겠다. 그 후 그는 현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재난대비금. 세 번째 봉투엔 절대 손대지 말 것이라 적었습니다. 그 돈은 새로 가전 사는데도 손주의 선물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한 번의 밤을 위해 그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무슨 돈을 그렇게 숨겨? 그는 그저 웃었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거지. 그날 이후 그는 비소리가 들리면 먼저 창문을 닫습니다. 하수구를 살피고 전기 코드를 뽑고 가방 속엔 늘 손전등 하나를 넣어둡니다. 이제는 비가 무섭습니다. 비는 단지 자연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난은 언젠가 지나간다. 하지만 그에게 재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젖은 집 냄새가 떠오르고 물 위에 떠내려가던 사진들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갑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때릴 때마다 그는 조용히 통장 잔액을 확인합니다. 지금 있는 이 돈으로 다시 한번 버틸 수 있을까? 그에게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남을 힘입니다. 누군가는 예금을 자산이라 부르지만 그에겐 비상금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이불을 사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는 그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지만 한 가지를 남겨줬습니다. 돈의 진짜 의미. 그건 여유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말합니다. 이젠 통장보다 내 손에 쥔 현금이 더 믿음직하다. 언제 세상이 다시 흔들릴지 모르니까. 다섯 번째는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은
놀라울 만큼 다릅니다. 70세를 넘기면 몸이 먼저 변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통증약이 식탁 위에 자리 잡고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하루 두세 번 약을 챙겨 먹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죠.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적지 않고 입원이라도 하면 하루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간병인을 부르면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월 200만 원대, 좋은 곳은 4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 돈은 대부분 자식이 준다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고 손주 학원비에 대출까지 떠안은 세대입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오래 책임질 여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병원비만큼은 내 손으로 준비해야지. 그 말 속엔 체념이 아닌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요양비, 약가, 간병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 줄어듭니다. 그렇게 아껴온 통장이 마지막엔 장례를 위한 비용이 됩니다. 평균 장례비는 1천만 원 안팎, 화장장 예약, 납골당 안치비, 음식값, 부의금 정산. 요즘엔 카드도 안 받는 곳이 많고 모두 현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은 말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은 슬프면서도 고맙습니다. 남겨진 돈이 눈물 닦는 수건이 되는 순간이죠. 어떤 노인은 자신의 장례비를 봉투에 따로 넣어둡니다. 마지막 비용이라고 적힌 하얀 봉투. 누가 보면 섬뜩하다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마지막 존엄입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조용한 사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떠날 때 물건보다 정리된 마음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보다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을 나눌 시간도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지만 불행을 막아주긴 하더라.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는 노후의 마지막 세 가지 파도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나이에 무슨 준비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70세는 끝이 아니라 남은 생을 지키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필요한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는 현금,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돈, 그게 인생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준비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 흔적이 자식에게는 배움이 되고 가족에게는 평온이 됩니다. 노인은 오늘도 조용히 통장을 열어봅니다. 의료비 봉투, 생활비 봉투, 장례비 봉투. 각각의 봉투에는 삶의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살기 위한 돈, 버티기 위한 돈,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위한 돈. 그는 봉투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중얼거립니다. 이젠 걱정 없다. 이 돈이면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갈 수 있겠지. 그 말에는 슬픔이 아니라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엄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지만 마음속 불안은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노후에 현금이 꼭 필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숫자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240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336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럭저럭 사는 삶과 조금은 여유 있는 삶의 경계선이죠.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통계 속의 삶은 늘 일정하고 예상 가능한 지출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노후의 삶은
그보다 훨씬 불규칙하고 더 예민합니다. 월세가 조금만 올라도 병원 한 번 다녀와도 생활비의 균형은 바로 흔들립니다. 전기요금과 난방비는 해마다 달라지고 식료품 가격은 계절마다 변합니다. 오늘은 버틸만 했지만 내일은 불안해지는 게 노후의 일상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240만 원은 살아만 가는 비용입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도 손주에게 건네는 용돈도 갑작스러운 고장 수리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현실은 언제나 숫자보다 큽니다. 노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괜찮았는데 다음 달이 걱정이야.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달은 병원비, 한 달은 수도세, 그 다음 달은 손주 생일, 이렇게 돌발 지출이 반복되면 예산은 금세 무너집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가구의 3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쳐도 지출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금이 필요합니다. 예금이 아니라 급할 때 꺼낼 수 있는 실제 돈 말입니다. 통장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잔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사람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숫자가 줄어들면 마음의 여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언제 빠져나갈까가 더 큰 두려움이 됩니다. 노후에 돈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을 더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오래 지키는 법입니다. 현금은 그 흐름의 완충제입니다. 연금이 며칠 늦게 들어와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생겨도 지갑 속 현금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할 여유를 줍니다. 어떤 노인은 말합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오래 못 버텨도 손에 쥔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덜 떨려. 이 말엔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 감정을 붙잡아주는 게 바로 현금입니다. 통계는 숫자를 말하지만 삶은 그 사이의 빈틈에서 흔들립니다.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게 바로 손에 잡히는 돈, 현금입니다. 그게 있을 때 사람은 덜 불안하고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돈은 단순히 자산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약이고 내일을 견디게 하는 진통제입니다. 은행의 숫자는 멀지만 내 손에 있는 현금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평온은 그 가까운 돈에서 시작됩니다. 7번째는 준비의 기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노후의 비상금은 1,0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병원비, 간병비, 재난, 자녀의 일, 집수리나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3,000만 원, 가능하면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따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건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마지막 방어선이자 살아남기 위한 준비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새거나 수도가 터져도 누군가에게 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노후의 진짜 자립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돈은 불어난 자산보다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이 중요하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그 돈이 필요할 때 곧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서류 절차, 송금 날짜, 가족 간 상해. 그 사이의 공백이 노년에게는 긴 불안으로 남습니다. 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보험은 드러났지만 병원비는 당장 내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현금이에요. 이 말이 바로 노후의 핵심입니다. 돈이 아니라 즉시성,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비상금이 있는 사람은 위기 앞에서도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판단이 차분합니다. 이 돈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람의 표정을 바꾸고 목소리를 안정시킵니다. 그 한 줄기의 여유가 삶을 지탱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돈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은행도 가족도 모르는 나만의 돈. 그건 노인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자립입니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게 바로 비상금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돈을 모아?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인생의 격을 바꿉니다. 3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 돈은 불안한 순간을 견디게 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재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의 돈은 소비가 아니라 존엄의 도구다. 돈이 있으면 더 오래, 조금 더 편하게,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약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현금은 선택의 자유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비상금은 미래의 보험이자 현재의 평온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고 삶의 리듬이 일정해집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 필요한 진짜 안정감입니다. 누군가는 비상금을 남는 돈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살아갈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뜻밖의 병원비에도 자녀의 부탁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버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재산은 시간에 묶이지만 현금은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가 곧 존엄이고 그 존엄이 노후의 품격입니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쥐고 있는 사람만이 70세 이후의 세상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돈의 액수보다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얼마를 버느냐보다 급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돈이 있느냐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노인은 말합니다. 돈이 많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의 돈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돈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힘이면 됩니다. 현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넓히는 도구입니다. 병원에서 조금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고장난 가전을 바로 고칠 수 있으며 손주 생일에 작은 선물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즉시 쓸 수 있는 여유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하지만 노후의 위기는 대부분 갑자기 옵니다. 몸이 아프고 집이 새고 가족의 일이 터지고 그때 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현금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돈에 쫓겨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섭더라. 그 말이 노후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돈은 단지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견디게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비상금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되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야말로 노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의 삶은 벌기보다 지키기가 중요합니다. 돈을 벌던 시기가 아니라 돈을 오래 머물게 하는 시기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현금입니다. 예금은 이자를 주지만 현금은 평온을 줍니다. 손에 쥔 지폐 몇 장이 은행 숫자보다 더 따뜻합니다. 왜냐면 그 돈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내 힘이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만큼은 꼭 현금으로 남겨두세요.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건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최소한의 무게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날씨에도 갑작스러운 병원비에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돈이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안정의 근거가 됩니다. 노년의 평온은 거창한 부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조용히 맞추고 비상금 봉투를 꼭 쥐고 사는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하루가 평범하더라도 그 평범함을 지켜주는 건 바로 당신 손에 쥔 그 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결국 현금이다.